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HK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백지훈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근현대 문화와 사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중국의 사상가 순꺼의 왜 동아시아인과 상황 속의 정치와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국내에 번역된 것은 2018년이고요. 중국어 제목도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왜 동아시아를 말해야 하는가? 상황 속의 정치와 역사라는 제목으로 2011년에 중국 베이징의 3년 서점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우선 순꺼라는 작가는 사실 국내에 많이 소개된 작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국내에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책들이 번역되어 소개되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나오는 책들 외에도 여러 책들이 번역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책들만 뽑았습니다. 저자는 중국의 지린대학의 중문과를 졸업해서 도쿄 도리츠대학 법학부에서 문학박사를 받으셨고요. 그 이전부터 중국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2015년에 퇴직하셨고, 퇴직한 이후에는 현재 베이징 제2 외국어대학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광동성에서 나오는 그 개방시대라는 잡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인터아시아 컬처럴 스터디즈, 그 다음에 트레이시즈, 그 다음에 대만에서 나오는 대만사회연구개관 등 다양한 어떤 지적 기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저자가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중국어로 출판된 책들을 제가 한국어로 좀 번역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케우치 우시미의 이율배반부터 시작해서 나하에서 상하이까지, 나하는 오키나와의 중심지죠. 그다음에 아시아를 찾아서 사상사 속의 일본과 중국, 왜 동아시아를 말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미조구치 유조라고 하는 일본의 중국 사상가죠. 일본의 중국 사상가의 저작을 전체 그 번역을 또 주도하시기도 하셨고요. 저자의 저작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중국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의 여러 지식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동아시아라고 하는 어떤 입론을 만들어온, 구축해온 그런 궤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이 책이 어떤 배경으로, 어떤 문제의식에서 쓰여졌는지를 두 가지, 동아시아론의 반성, 그다음 동아시아는 사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저작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번역본으로 한 65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분량인데 그 부분,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정수라고 할까요? 그 핵심이 되는 물음을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편성과 주체성의 문제. 가 어떻게 수립되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정치성과 일상성의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 중국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까라는 건데요. 결국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동아시아를 어떻게 사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저자가 계속해서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론의 반성인데요. 우선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은 2011년에 중국에서 출판이 되었지만 실제로 저술 기간은 훨씬 그 전부터였겠죠. 이 책이 나오게 된 데는 1990년대 이후에 어떤 동아시아의 지식사회에서 이른바 동아시아론이라고 하는 게 발흥됐던 그런 시기적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9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러면서 동아시아 전반에 탈냉전적인 기류가 퍼졌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의 문호가 또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열리고, 이렇게 되면서 냉전의 어떤 주계장막 혹은 철의장막이라고 여겼던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두 진영 간의 대립이 어딘가 좀 와해되는 그런 분위기가, 일종의 이제 탈냉전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었던 이런 것이 가장 이 90년대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때 때를 맞춰서 기억하시겠지만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지식계에 영향을 미쳤죠. 결국 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에서 자본주의와 어떤 공산주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립은 사실은 그 자유주의의 서구 근대성의 승리로 역사는 종언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논의죠. 이것도 역시 당시에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어떤 탈냉전의 기류 속에서 자본주의 진영이 사회주의 진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어떤 낙관론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도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시아의 발전된 어떤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들이었죠. 이를테면은 뭐 대만과 싱가포르 뭐 이런 어떤 홍콩에 이미 자본주의가 이미 도입돼서 발전하기 시작했던 그런 아시아의 국가들이라든가 역시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한중 수교가 이때 됐던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이었고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역시 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그러니까 아시아의 자본주의 진영에서 이미 발전한 어떤 자본주의 진영과 어떤 교류를 함으로써 중국 내부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민주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낙관적 가능성이 중국 내에서도 퍼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계장막으로 완전히 단절되었던 중국과 아시아 혹은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 진영이 뭔가 서로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단절이 어느 정도 와해되면서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으로 구상이 되는 어떤 가시화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뭐 김대중 정부 때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론이라든지 뭐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시대 구상이라든지 그다음 또 이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어떤 신북방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동아시아라고 하는 어떤 인식의 지평 그리고 일상 삶 속에서도 실제로 경제나 어떤 인적 교류들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단절되어 있던, 냉전의 장벽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동아시아가 하나의 완전한 어떤 지역으로 그리고 장래의 통합이 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낙관주의가 확산되었던 이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단순한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 공동체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죠. 왜 동북아에는 이제 다자주의가 없는가, 유럽과 같은 다자주의가 없는가 이런 논의들도 활발하게 됐고요. 또 동아시아 민간연대 운동, 일종의 시민운동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동아시아 위안부 문제를 동아시아가 같이 논의하는 어떤 플랫폼도 마련이 됐고, 전쟁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동아시아 시민들이 연대하고 어떤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동아시아 3국이 어떻게 역사 교과서를 다시 쓸 것인가, 이런 논의와 실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반성을 해보면, 사실은 이 동아시아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반성도 많고 비판도 많지만, 이 저자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현대사에서 동아시아 내부의 불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전통 시대로 유교 시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우선 현대사로 제한해서 본다면 사실 현대사에서 우선 동아시아에서 주요한 한국과 중국, 그다음에 일본 3국만 보더라도 이 동아시아를 인식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비중, 인식 속에서의 비중은 굉장히 불균형적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동아시아론이 굉장히 활발할 때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일본, 한 지식인들 혹은 대만 또 오키나와 이런 지식인들 간의 대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과 같이 동아시아를 논의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면서 많이 그 중국의 지식인들에 대해서 다른 동아시아인들이 논의했던 것이 왜 중국에는 이렇게 동아시아 인식이 희박한가, 이런 불만과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것은 결국 중국의 일종의 대국 중심주의다. 중국은 자신을 동아시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세계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대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동아시아 의식이 희박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나 이런 지식인들에 비해서 중국은 자신들이 동아시아 국가인가 이런 인식이 굉장히 희박했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 이유가
이게 단순히 중국이 대국 중심주의여서가 아니라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중국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 건립한 이후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중국 사상계에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는 지역 개념은 동아시아가 아니었죠. 동아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50년대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60년대, 70년대에 제3세계 그것이 이제 지금 이어져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어떤 이 맥락이 오히려 중국에서는 하나의 지역 개념으로 어떤 사상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 맥락을 이해해야 오늘의 중국 사회가 사실은 마오쩌둥 시대로부터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 개념이 동아시아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진입하는데 굉장히 좀 어떤 저해작용이나 어떤 억제작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역시 생각하려면 냉전 체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아시아 결국 국가들이 그 어떤 냉전 체제 안에서 어떤 그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뭔가 동아시아에 어떤 새로운 어떤 동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은 그런 논의의 바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도 굉장히 그 독자적인 어떤 아시아라는 사상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본이 동아시아를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대동아 공영권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그 근대 초기부터 서구에 대항하는 문화 구축 단위로서의 아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상 계보가 있었고 일본이 그 아시아를 선도하고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 지식계에서 가장 큰 과제는 그 아시아를 일본 자신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 침략했던 그 아시아, 동아시아와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재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본 지식인들이 직면한 중요한 사상 과제가 되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는 물론 동아시아라고 하는 사고가 뭐 근대 이전이나 근대 초기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분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데 국가가 만들어지고 분단이 되면서 한국 지식인의 시야가 굉장히 일국 중심 혹은 그 분단 체제의 어떤 남쪽에 제한되어 있다가 갑자기 동아시아라고 하는 시야가 이제 떠오르게 됐던 것이 사실은 탈냉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90년대 이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또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 이제 북방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하면서 운동의 시야가 이전까지 당시에 이제 민족해방 진영과 민중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두 진영이 사실은 경쟁하고 대립하면서 한국의 어떤 민주화의 방향을 모색해 왔다면 이러한 갑자기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어떤 탈냉전 기류가 만들어지니까 이러한 두 진영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냉전적인 것이었구나라는 한계를 이제 극복을 하고 이 자본주의와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분법을 극복한 어떤 대안적 문명으로서 그것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새로운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 속에서 90년대 한국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동아시아론을 제기하게 됐었죠. 이처럼 이 한국과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상의 격차, 그다음 차이, 입장의 어떤 다른 입각점들은 굉장히 불균형하고 다른 것들이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혹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동아시아론이 과연 유용한가, 뭐 동아시아론의 쇠퇴론 이제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게 동아시아라고 하는 어떤 통일적인 어떤 일체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관적 논리적 층위에서 우리가 통일된 동아시아라고 하는 상이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현해내야 된다는 어떤 사고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동아시아 내부에 있는 다양한 어떤 불균형 상태는 자꾸 무시되거나 억압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지 못할 때 역시 동아시아론은 불가능해. 이거는 유용하지 않아. 라는 결론에 쉽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그 동아시아론 자체의 어떤 반성이기도 하고 동아시아론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 논의를 좀 비판적으로 볼 때도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동아시아에 있는 주요 국가들, 가장 주요한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로부터 어떤 공통성을 추출해서 그로부터
동아시아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개념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할 때 결국 우리는 쉽게 그 동아시아론의 좌절로 귀결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이제 좀 걱정스러운 현상으로 혐오의 어떤 현상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미 그 중국 혐오라는 것이 일어나기 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중국 위협론이라든지 이런 반중 정사가 굉장히 이렇게 민간층이나 혹은 아주 주도적인 어떤 층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이제 2000년대 이후, 2010년대 특히 이후에 G2로 부상하기 시작한 어떤 굉장히 강해진 중국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중국이 주는 이 퍼져가고 있는 중국 위협론의 문제를 어떻게 지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지금 굉장히 지식인의 역할이라든지 지식인의 어떤 역량이 굉장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동아시아론의 좌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뼈아프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반성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동아시아는 사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아시아론의 우리가 동아시아론에 대해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동아시아론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곧 동아시아론은 무용하다, 별로 필요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 동아시아를 단순히 지역 정체성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정치 외교 개념이라든지 이것을 넘어서 인식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동아시아는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것을 어떻게 사상으로서 그리고 인식론의 차원으로서 끌어올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아시아론이 많이 이야기됐을 때 동아시아가 뭐냐, 지역 개념이냐, 혹은 실천이냐, 어떤 기획이냐, 어떤 지향이냐, 이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동아시아론이 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자는 인식론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인식론으로서의 동아시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저자가 말하는 이 동아시아의 인식론으로서 동아시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세 가지 주요 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보편성이란 무엇인가. 결국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보편과 특수의 어떤 이원 대립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자는 보편과 특수, 개별 이 3자의 관계 속에서 보편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개별자의 경험의 층위로 끌어내려져야 지는 과정에서 보편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 보편이 형성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주체성의 문제를 수반합니다. 즉 주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경험적인 차원으로 개별자의 경험적인 차원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타자의 이질성 속으로 침투를 해서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성과 일상성입니다. 민중의 층위에서 아주 일상생활의 층위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이 책의 저자가 순거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식론으로서의 동아시아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중국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되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중국일까? 동아시아라고 하는 어떤 인식론을 우리가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을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될 텐데요. 우선 간단히 제가 생각하는 대답을 좀 하면 우선 동아시아 안에서 중국은 일단 덩어리가 가장 크기도 하고요. 그 규모나 이런 게 크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히 근현대 이후의 중국, 오랫동안 어떤 냉전 체제의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그 단절 속에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타자다, 우리에게. 물론 일본도 우리에게 타자일 수도 있고, 대만도 타자일 수 있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이질성이 굉장히 그 벽이 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타자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그런 지적 훈련을 통해서 이 동아시아 인식론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가장 저는 중요하고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모든 위대한 저작은 그 앞에 있는 위대한 저작들과의 어떤 지적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의 저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또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계를 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위대한 어떤 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책은 특히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있지만 여기에 제가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이제 참조가 되고 있는 어떤 지식인들, 동아시아의 사상가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케우치 요시미나 마루야마 마사오, 그다음에 미조구치 유우조, 특히 저자는 80년대 초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일본 지식인들과 중일 지식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대화를 한 경력이 있어요. 사실 이 과정에서 미조구치 유우조 선생과 사실은 사사를 받았다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오랜 지적 교류와 교감이 이따가도 보시게 되겠지만 이 저자의 어떤 사고를 형성하는데, 동아시아라고 하는 어떤 인식론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만사회연구개관이라고 하는 대만의 어떤 지식 그룹과도 굉장히 긴밀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백낙청, 백영서, 최원식, 그다음에 황석영 작가들의 이 저작들을 읽으면서 분단체제론이라든지 동아시아론, 그다음 이런 논의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동아시아론으로 다시 논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오키나와의 지식인이죠. 오카모토 게이토쿠라든지 아라사키 모리테루, 가와미츠 신이치, 굉장히 오키나와의 어떤 대표적인 사상가들인데 이 사상가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독백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 부단한 대화를 통해서 인식론으로서의 동아시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소중한 지적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편성과 주체성은 어떻게 수립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아마 이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 논의이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전편에 사실은 관통해서 나오는 주제이고요. 이게 사실은 이 저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인식론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론이 어떻게 즉물적일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어떤 개별적이고 어떤 경험적인 것에서 추출을 해서 이것을 고도의 추상적이고 개념화된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론이죠. 근데 이론을 설명할 때 그 이론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론을 우리가 설명하고 구현해내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다시 경험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구체적이고 비추상적인 방식으로 이론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을 이따가 논의하게 될 중국의 명말청초의 사상가 중에 이타고라는 사상가, 미조구치 유우조가 연구하면서 추출해낸 개념이 바로 형이하학적 리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중국의 어떤 유학사고에서 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타고가 추구했던 것, 그다음에 미조구치 유우조가 이타고를 통해서 봤던 것은 굉장히 경험적이고 즉물적인 차원으로 내려온 어떤 형이하학적 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상가였습니다. 이 질문을 순커가 다시 동아시아론을 우리가 논의할 때 이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론을 구축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론을 구축하면서 이것이 아주 추상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보편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보유한 형이하학적인 어떤 이론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한 말을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인식론은 가시적 사실을 사실로 삼는 직관적 논수를 극복하여 형이하학적 경험 속에서 개별 문제 사이의 비가시적 연관성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이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이 즉물적 이론의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연관성입니다. 경험의 차원으로 내려온다고 할 때 그 경험의 차원은 그냥 어떤 독백적인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차원의 개별자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고 상호 대화하는 관계인가, 그 관계를 추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즉물적 이론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직물적 이론은 반드시 자기 상대화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끊임없이 개념화를 통해 사물의 동태 구조를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직물적 이론은 부단한 조정, 심지어 자기 조정을 통해 경험의 개별성에 직면하고 개별성 속에서 개별성을 개방하는 계기를 찾아야 한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은 자기 상대화라고 하는 개념과 개별성을 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즉 직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개별자의 관계, 개별자의 어떤 경험적 차원 속에서 서로 다른 경험과의 연관을 찾으려면 그 연관에서는 내가 한 경험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연관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경험을 통해서 내 경험을 절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연관 속에서 내가 한 경험을 계속해서 그것을 다시 조정하고 동태적인 관계 속에서 내 경험을 계속해서 비춰봐서 상대화하고 그 과정이 결국은 개별성을 타자의 개별성, 다른 개별성에 대해서 개방하는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론의 직물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론의 직물화 과정이 저자가 말하는 보편성을 구현하는 과정일 텐데요. 우리가 보통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별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 동질적인 것만 추출해내서 그 동질적인 것을 고도로 추상화해서 그로부터 보편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논의하는 것이죠. 보편성은 이질성의 층위에서 구축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이타고의 그 인용인데요. 한번 재밌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성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불이란 이루어져야 할 부처가 없는 본래의 부처를 성취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각자가 본래 부처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것이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간주된 부처로부터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다라고 말할 때는 그 부처라고 하는 어떤 이상, 하나의 어떤 이념, 그러한 부처가 되어야 될 그런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다 부처가 되는 방식이 다른 그런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른 부처가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것이지 어떤 동질적인 부처의 상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성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단일하게 어떤 이루어져야 한다고 간주된 부처가 보편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그 사고를 부정하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말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의 보편성이 아니라 그 결국에는 그 형태가 사람마다 부처가 되는 방식이 다른 그 형태가 부여될 때 바로 그 차이의 보편성이야말로 진실한 보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텅 비지 않는 어떤 진정한 형이하학적 함의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보편성의 논술은 어떤 텅 비어있는 동질적인 층위에서 구축될 수 없고 오히려 비지 않은 형태가 부여된 어떤 이질성의 층위에서 구축되어야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연관되는 질문으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개별의 방식으로 보편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이어서 던지고 있습니다. 역시 연결되는 말인데요. 어떤 이론도 그러니까 비단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어떤 이론도 동질성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보편성을 추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형언할 수 있는 보편성은 반드시 다양하고 이질적이다. 이것은 보편성에 대한 감각의 방식이 이질성 자체의 체험과 인식의 층위로 조정되어야만 아주 경험적인 차원, 개별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려져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다원화의 입장이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질문을 해야 될 것은 이 수많은 다양한 개별 형태로 나타나는 이 보편성이 근데 이것이 그냥 다시 개별성으로 그냥 다시 거기서 딱 멈춰 있다면 이건 보편성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성에 국한되지 않으면서도 형이상학적 동질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런 어떤 보편성을 어떻게 개별적이면서 개별적인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죠. 바로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론이
동아시아론이 저자는 계속해서 인식론으로서의 동아시아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은 개별성에 대한 포기를 통해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성을 다른 개별성, 타자에 대해서 개방함으로써 획득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개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개별성이 다른 개별성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연계를 맺음으로써 개방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연관 속에서 자신의 개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편성을 사고하는 저자의 어떤 그 사유의 어떤 방식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편성과는 다르죠. 아주 그 형이하학적이고 경험적이고 개별적이고 이질적인 어떤 그런 층위에서 만들어진 이 보편성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저자가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편성을 사고할 때 빠지게 되는 함정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근대 서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 뭐 자유민주주의라든가, 그쵸? 뭐 어떤 인권이라든가,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문명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 세계에 다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게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않는 지역이 있다거나,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뭐, 문제적이거나, 뭐, 저기는 독재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타자를 평가하고 배제하고 하는 방식, 우리는 그런 사고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침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구 중심주의의 보편성, 이라는 것을 저자는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제3세계 지역이나 여러 지역을 가면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보편적인 어떤 가치, 질서 이런 것과 전혀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시아의 여러 지역이라든지 뭐 어떤 아프리카라든지 우리가 그런 여행을 하면서 느낄 때 굉장히 재밌다라고 하는 게 전혀 우리가 상상한 어떤 보편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 사고방식을 볼 때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퍼로키얼하다, 굉장히 지역적이다, 국부적이다, 혹은 특수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3세계 지식인들의 이제 곤경인데요. 그러니까 비서구 지식인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 비서구 지식인들이 자기 이론적인 사고를 우리가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지역, 우리가 연구하는 다른 지역을 연구할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서구 중심의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보편성과 맞지 않을 때 그 보편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그 비서구 지역을 연구하게 될 그 유혹을 굉장히 이겨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얻는 대가는 이제 다양성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본의 논리가 세계를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를 동질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다양성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 보편성을 어떻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이 아닌 특수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에 대한 보편성의 감각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렇게 수립한 보편성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다시 보편적인 어떤 인류 역사 서술에 어떻게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자는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보편성은 너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이 많은 지역에 아주 중심적인 지역에 적용될수록 그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대화를 통해서 혹은 경험 간의 어떤 연관성을 찾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편성이 추출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보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편성 설명을 하면서 문화적 대감기라고 하는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재미있고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케우치 요시미라고 하는 사상가죠. 일본의 사상가고 굉장히 일본에서 문제적인 사상가이죠.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글을 1960년대에 썼고 일본 사상가이기도 하면서 중국을 굉장히 중요한 참조로 삼았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글에서 다케우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구의 우수한 문화 가치를 더 큰 규모로 실현하기 위해서 동양이 서양을 거듭 반격하고 거꾸로 동양으로부터 서양 자체를 변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되감기 혹은 가치상의
되감기를 통해 보편성을 창조해낸다. 동양의 힘이 서양에서 발원한 보편 가치를 증강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양을 변혁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문구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문화적 되감기라고 했습니다. 일본어 표현을 보시면 이게 마키카에스라고 하는데요. 그 직역을 하면 이제 바깥에 있는 것을 나 안으로 와서 감아서 내 안에서 감아서 다시 그 바깥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감아서 돌려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유평등과 같은 근대 서구에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그 근대적인 가치고 굉장히 우수한 가치죠. 자유든 평등이든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이 가치가 동양으로 침투할 때는 무력을 동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이 아시아를 식민지로 침략함으로써 이 가치를 아시아 비서구 지역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무력을 동반한 그 서구의 우수한 가치, 훌륭한 가치가 과연 전 인류에 관철될 수 있는가 그 자체로 없겠죠. 그런데 이 가치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전 인류에 보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양이 그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 안에서 한번 감아서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더 크게 확대시켜서 다시 서양을 변혁시키는 방식으로 서양에게 돌려주는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이것이 보편적인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어떤 타자의 어떤 이질적인 가치를 그냥 단순히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다케우치 요시미가 항상 일본의 근대, 메이지 유신으로 만들어진 일본의 근대와 오사운동으로 설명되는 중국의 근대를 비교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그 서구의 어떤 근대적 가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를 상실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서구의 그 가치를 가져와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갈등과 충돌을 겪어서 그 자기화해서 그것을 다시 서구에 돌려보내는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자기를 견지해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바로 문화적 되감기는 바로 그런 과정이죠. 타자의 문화, 이질적인 문화를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질성이 나를 침투하게 만들고 그러면 내 안에 내재화된 타자성을 다시 그 타자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다시 나를 타자 안에 침투시키는 이 부단한 어떤 상호 침투의 과정을 통해서 보편성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되감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보편성을 수립하는 과정은 바로 주체성을 수립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때 주체성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떤 타자를 배척하는 어떤 주체성이 아니라 타자와의 끊임없는 관계성을 구축하는 과정이 바로 주체성을 수립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인식론적인 여러 지금 그 틀을 가지고 어떻게 동아시아를 인식론으로 다시 구축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저자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이제 상황 속의 정치와 역사인데요. 이 상황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공부하는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부단히 유동하고 관계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단히 문화횡단적인 그러니까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문화횡단적인 지식활동을 하게 되고 그 지식활동 속에서 결국 직물적 이론, 경험 차원에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이론이 지니는 상상력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동아시아론을 발견하고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좀 설명을 하면 동아시아 내부의 이질적인 경험과 어떤 상황의 개별성의 층위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호 연관과 대화의 가능성을 찾아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다케우치 요시미의 문화적 대감기라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가치를 동양이 받아서 다시 서양에게 돌려주고 이런 부단히 돌려주고 다시 돌려받고 하는 과정에서 부단히 감고 감는 계속 여러 차례 감는 과정을 통해서 보편성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 순꺼는 이 말을 받아서 동아시아의 인식론으로 전환을 한 것이죠. 즉 동서양의 침투보다는 물론 이것도 배제된 것은 아니겠지만 아시아 내부의 이질성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과 일본, 한국과 대만, 홍콩, 베트남 여러 나라들 간의 어떤 이질성을 그들을 타자로 인식하고 그 타자 안으로 침투함으로써 동아시아 내부 안에서 어떻게 그 문화적 대감기를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정치성과 일상성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보편성을 어떤 직물적 이론으로서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사실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사실은 이 질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중국에서의 정치 감각, 중국에서의 정치성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라는 사실 질문을 저자는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국의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은 왜 민주화가 안 됐지? 그 중국은 왜 민중들이 일반적인 어떤 대중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 길이 막혀 있는 거 아닌가? 중국은 전제 국가고 독재 국가라서 대중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어떤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그런 선입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자가 사실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인 1인 투표제 같이 어떤 직접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요즘 K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부가 잘못할 때 집단 행동을 보여서 어떤 정부에 직접적으로 저항하고 어떤 민의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표출시켜서 체제를 바꿔내는 어떤 구조를 바꿔내는 이런 힘을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는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혹은 뭐 민주라고 하는 혹은 대중정치라고 하는 것이 부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저자의 답이 이제 이 일상성과 정치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론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저자가 이제 우리나라의 소설가이죠. 황석영의 객지, 그다음에 오키나와의 사상가인 오카모토 게이토쿠의 수평축의 사상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읽어가면서 어떤 정치 감각, 민중의 정치 감각을 논의하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황석영의 객지를 이제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노동 현장이죠.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집단쟁의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제 보여준 어떤 소설인데요. 굉장히 황석영의 초기의 대표작이죠. 이 작품을 쓴 거가 읽으면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따라 읽는다면 거기서 일어나는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민주노총 막 이런 것처럼 어떤 고도의 이념화되고 이론적으로 단련돼서 뚜렷한 정치적 지향이 있어서 어떤 파업으로 가는 이런 과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러니까 정치투쟁이 전혀 없는 어떤 하층의 아주 작은 단위의 건설 현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가라는 그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무슨 정치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의 경제 조건을 뭐 개선해달라라고 하는 뚜렷한 슬로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그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그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면서 그것이 이제 증오로 바뀌게 되고 그 증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증오를 또 그 파업을 주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걸 이용을 하죠. 이용을 하면서 어떤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그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파업을 일으키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굉장히 비윤리적이기까지 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정치 행동과 판단을 해가는 과정 을 저자가 굉장히 흥미롭게 착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관점,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객지에 나오는 인물의 그 파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비판받아서 마땅할 텐데 이런 감각, 이것은 결국 뭐냐면 개념화되지 않는 정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론화되거나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떤 지향이 딱 정해지지 않은. 그런데 하층에서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층에서 어떤 민중들이 어떤 정말 거리로 나오게 됐을 때는 어떤 뚜렷한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나 뭐 선도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그것이 어떤 굉장히 사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분노와 증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정치적인 감각으로 응집되면서 집단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경험했던 촛불은 훨씬 대규모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어떤 이념적인 지향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현실 정치는 추상적이고 불변하는 사물이 아니라 어떤 사물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정의, 어떤 이념으로 환원되는 어떤 정태적 대상도 아닌 굉장히 유동적이고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본의 그 좌익 작가, 굉장히 유명한 좌익 작가 고바야시 다케지라든가 루신과 황석영의 객지를 같이 읽으면서 이들 모두 다 현실의 어둠이나 어떤 인성의 어떤 결함을 폭로를 했지만 이것을 어떤 추상적인 도덕이나 이데올로기로 귀결시키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냉혹한 어떤 현실 정치의 감각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저자가 추출했던 게 뭐냐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어떤 정치의 개념화가 초래한 것은 사실은 중국에서는 그런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정치의 개념화가 결과적으로 사회와 국민의 비정치화를 초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객지에서 드러나는 정치화는 개념화되지 않는 어떤 상층의 이데올로기 안으로 어떤 그 환원되지 않는 굉장히 하층 민중의 살아 숨쉬는 정치 감각이 여기서 숨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읽어냅니다. 이거 굉장히 유사한 맥락으로 그 오카모토 게이토쿠의 수평축 사상, 오키나와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어떤 에세이를 읽어가는데요.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전쟁 시기에 그 오키나와를 이제 미군이 그 사실은 2차 대전 때 일본과 미국이 서로 싸웠지만 일본 본토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반면에 오키나와에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과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좀 문제적인 현상이 뭐였냐면 이 일본군이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군이 이제 오키나와를 점령하게 되면 당신들의 뭐 가족들이 다 잔인하게 죽게 될 것이고 또 유린될 것이다. 인권이 유린될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냥 집단 자결해라. 그러니까 황민으로서 당당하게 자결을 해라라고 하는 의식을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 오키나와에 굉장히 많은 굴들이 있는데 오키나와에 이제 그런 일종의 다크 투어를 가면 그런 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굴 속에서 피난을 하게 되죠. 피난을 다 마을 사람들이 같이 피난을 하면서 버티다가 최후의 순간, 더 이상 이제 그 일본이 결국 오키나와 전쟁에서 패전을 했으니까요. 그 최후의 순간에 미군한테 잡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해서 집단 자결을 하는 현상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굴에서 발견이 되죠. 근데 그 집단 자결이 굉장히 참혹해서 먼저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수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이 자기 노모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그 죽이는 방법도 뭐 처음에는 이제 쥐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가 쥐약이 떨어진 다음에는 그냥 돌과 방망이로 때려서 죽이고 뭐 이런 굉장히 참혹한 집단 자결 현상이 오키나와에 일어나서 이것을 전후에 이제 오키나와 지식인들이 분석을 할 때 이게 이제 일본의 황민화 이데올로기, 황제를 위해서는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본의 황민화 이데올로기가 오키나와의 민중들에게 수용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해석을 했었죠. 오키나와는 원래는 류큐라고 하는 독립된 이제 왕국이었다가 일본의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일본 안에서도 그러니까 1등 국민이 아니라 2등 국민이라고 하는 어떤 열등감이 있었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황민화, 어떤 천황에 대한 충성을 과잉 충성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집단 자결이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굉장히 주류적인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카모토 게이토쿠가 굉장히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어떤 민중의 질서 감각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물론 천황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황민이 되기 위해서 집단 자결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오키나와 사람들의 어떤 그 공동체 의식,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살아야 되고 어떤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다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아주 그 밑에서부터 존재하는 공동체 감각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공동체 감각을 천황제가 사실은 교묘하게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죽었는데 당신의 이웃만 살아남으면 그 이웃들은 훨씬 더 불행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것을 애국주의로 포장을 해서 일종의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발흥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것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동생공사라고 하는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집단 무의식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 집단 무의식이 다른 계기가 있었다면 훨씬 강한 주체성으로
이렇게 피력이 됐을 텐데 이게 이제 또 이 당시에 패전이라고 하는 오키나와 전투라고 하는 굉장히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이제 이용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오카모토 게이토쿠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민중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게 없다가 관변 이데올로기,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조종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죽는 완전히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수동적으로 100% 수용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가 아니라 원래 밑에서부터 존재했던 어떤 생활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죽어야 한다고 하는 기층의 어떤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상호작용한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오카모토 게이토쿠는 수평축의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평축, 즉 자기로부터 그 가까운 관계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수평축으로 이 안에 이 사실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부분과 그냥 기층의 소박한 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서로 뗄 수 없이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걸 읽어가면서 저자가 얘기했던 것은 이 민중의 공동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독재 체제가 이용하는 어떤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 반독재 체제 에너지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어떤 기층에 존재하는 공동체 감각을 어떻게 건강한 주체의식으로 전환시켜내는 게 관건이지 오로지 민중은 상부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하는 해석은 굉장히 단선적이다라고 지금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객지를 읽는 방식과 이 수평축의 감각을 읽는 방식에서 연관성을 아마 찾아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것이 앞서 저자가 말했던 개별자의 경험 속에서, 그쵸? 개별자의 경험을 다른 개별자의 경험에 개방해서 그 연관성을 찾아내서 그로부터 어떤 보편성을 추출하려고 하는 지금 저자의 어떤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결국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민중의 정치 감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화된 정치 감각을 상대화하는 민중의 정치 감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층의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민중의 일상생활 층위로 어떤 권력을 침투시키는 과정에서 대체로 민중은 이데올로기의 소비자이죠. 그렇죠. 우리 사회를 생각해도 그렇죠. 많은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소비하고 수용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권력이 조정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전적으로 피동적으로 소비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중들의 어떤 삶의 상태, 생존 상태가 결정하는 어떤 저항 형식은 굉장히 모호하고 다층적이고 그냥 사람들의 삶의 감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층위에서 어떤 정치의 감각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고정된 틀 속에서 그냥 포착하기 어려운 이런 정치 감각을 어떻게 포착해낼 것인가. 바로 이런 공동체의 생리, 포착하기 어려운 민중의 정치 감각을 제대로 포착하고 이것을 개념화할 때 진정으로 국가를 상대화할 수 있고 이로써 어떤 국경을 넘어선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어떤 민중연대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중국을 어떻게 인식할까. 결국은 앞서 이제 말했던 것처럼요. 이 동아시아를 하나의 인식론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직물적이고 경험적이고 개별적이며 상호 연관성 속에서 어떤 그 보편을 구축해낼 것인가.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그 과정은 끊임없이 이질적인 것,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론 저자가 중국 지식인이기도 하고 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동아시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만큼 또 이질적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까 말했던 동아시아의 어떤 인식론의 사유를 단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자 자신이 이제 그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를 끊임 일본의 지식인, 한국의 지식인, 다른 지식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떤 그 정수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좀 마음을 많이 울리는 부분이 저는 이 마지막 파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저자가 이 미조구치 유조 선생과의 오랜 지적인 교류가 있었고, 다시 읽어보니까,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굉장히 공부해 볼 어떤 중요한 발견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조구치 유조가 1989년에 방법으로서의 중국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까 그 1960년대 다케우치 요시미의 그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그 에세이가 있었죠. 근데 미조구치 유조는 다케우치 요시미의 물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케우치 요시미를 극복하려고 이제 또 다케우치 요시미의 어떤 비판을 좀 비판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계보가 있는 거죠. 일본 사상가에서는. 이 책의 이제 문제의식은 저자가 봤을 때, 미조구치 유조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일본의 지식계에서 일본 사회가 중국 문제를 다루는데 고질적인 인식론적 편견이 존재하고 중국을 분석할 때 서구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중국 연구를 서구의 일원론적 세계구도에 굴복시켰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방법으로서의 중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이 책이 89년이니까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사실은 저자도 말하고 있지만 이런 중국을 인식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중국은 그러니까 서구의 어떤 그 근대적인 가치 기준, 보편성이라고 하는 기준에 그 근거에서 중국을 보기 때문에 중국을 굉장히 낙후하고 굉장히 나쁘고 그렇죠? 이런 그 정상적이 아닌 국가로 보게 되는 이 문제의식은 저는 지금도 존재하고 뭐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는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좀 되새겨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미조구치 유조는 다케우치 요시미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케우치 요시미가 중국을 너무 이상화시켰다. 중국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를 이제 비교하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일본은 서구의 문명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렸다. 근데 중국은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안으로 되감아서 돌려주는 문화적 되감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체를 견지해냈다. 이제 이런 비교가 물론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중국의 근대를 이상화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미조구치가 비판하면서 자신은 뭐 중국을 이상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서구의 어떤 근대라는 잣대를 가지고 중국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그 말은 서구의 근대보다 중국의 근대가 더 우월하다. 자기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서구의 근대가 아닌 그럼 중국 근대를 자체로 봐야 된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 미조구치 유조는 이 명말청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하는데요. 핵심만 좀 짚으면 아까 말했던 그 명말의 그 양명학자를 대표하는 이타고의 사고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야말로 형이학적 민중관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화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타고가 추구했던 리라는 것은 굉장히 그냥 사람들이 먹고 입고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 이제 말하면 일종의 먹사니즘 같은 거죠. 그냥 먹고 입고 사람이 그냥 자연 그대로 동심서리를 이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 자체의 그 자체의 욕망을 그대로 하나의 리라고 인정하는 이런 것으로 정리를 했다면 명말청초의 이타고에 반대를 했거나 이제 그 세상적 흐름이 독립파 그다음 뭐 황종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연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독립파가 주도했던 것은 부민 주도형 향촌 공동체 질서였다. 그러니까 부민 주도형이라는 건 이제 그 안에 부유층이 있겠죠. 그러니까 황권의 체제 안에서 황권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뭐 황권을 뭐 전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그 체제 안에서 일종의 신사계층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그 부민들이 어떻게 좀 분권적으로 자치를 가지면서도 중앙 집권 질서는 해치지 않는 이런 질서를 그냥 추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명의대방록을 쓰는 황종이를 뭐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서양의 루소다, 민권 사상을 주장해서 서양의 루소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미조구치 유조는 반대를 해서 서양의 루소가 아니다. 황종이는 한 번도 황권 체제를 부정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사자리하는 민의 자주권을 얘기했다. 자사자리라는 게 그냥 굉장히 사적이고 스스로 굉장히 사사롭고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건데 이 황종이가 얘기한 자사자리의 사를 가지고 어떤 근대적인 어떤 개인, 서구의 어떤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방식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여기에 반대해서 그때 사는 그런 서구에서 말하는 어떤 그 개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중국의 공과사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공과사라고 얘기할 때 그 사는 그러니까 어떤 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원 대립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공으로부터 분리되거나 공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떤 개인의 어떤 자주와 자치,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서구의 근대 일종의 개인과 어떤 민권, 그다음 그로부터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보통 그런 잣대로 중국의 명말청초를 분석을 할 때 이탁으로부터 시작해서 황종이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러한 어떤 개인주의나 어떤 개인의 어떤 민의 자주권을 사상이 중국에도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황종이가 말했던 그 사라는 것은 사실은 만민지사라고 하는 것과 황제 1인지사에 반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사는 서양의 개인이 아니라 그냥 공평과 공정을 강조하는, 그냥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살아있는 공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와 공은 엄밀히 구분되지 않는다,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정하고 어떤 공평, 하층민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 생각할 때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공평 개념이고, 그건 결국 뭐냐면 법보다도 위에 있고 황제보다도 위에 있는 천리. 이게 하늘의 뜻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상식이죠. 그렇죠? 상식의 차원에서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이 사와의 연결을 통해서 어떤 공공적인 사무에도 개입을 하고 공 자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명말청초에서 1911년에 신해혁명, 그다음에 이제 1949년, 20년대부터 49년까지 중국혁명에서 신중국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오늘의 개혁개방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전통을 크게 타파해서 새로운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또 완전히 전통과 다른 새로운 국가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중국의 기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의 본체가 있어서 그 기체는 원래 하나고 그거는 변한 적이 없다. 그게 그냥 계속 조금씩 형태에 따라서 굴절적으로 계승되어 왔을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중국의 근대 과정은 구렁이의 탈피 과정과 같아서 구렁이의 모습이 변했다고 해서 구렁이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명말청초에서 신해혁명, 중국혁명, 그다음 개혁개방 가는 과정이 그냥 중국이 새로 이렇게 껍질을 벗고 다시 재생하고 껍질을 벗고 다시 재생한 것이지, 그 몸체는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게 미조구치 유조의 입론입니다. 그랬을 때 서양의 충격 여러 번 받았죠. 그렇죠? 오사 때 굉장히 크게 받았고요. 1919년 오사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받았고, 그 이전에 청일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신중국 이후에도 또 끊임없이 전통 파괴라는 것이 있었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더 또 큰 파괴가 있었죠. 그렇지만 중국은 새로운 중국이 된 것이 아니라 전통의 기체가 그냥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조금씩 모양을 바뀐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신해혁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중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죠. 불철저한 자산계급 혁명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수천 년에 걸친 왕조제도가 종결되면서 일종의 왕조 체제가 일종의 중앙 집권 체제잖아요. 그리고 신중국이 만들어지는 까지 38년에 1911년부터 49년까지 38년의 기간 동안 사실은 이때가 이제 군벌들이 난입하는 군벌들의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 집권 정부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왕조 체제의 중앙 집권에서 군벌들의 분권 체제가 생기고, 그것이 다시 신중국에 의해서 다시 중앙 집권 체제로 바뀌는 것인데요. 이때 이 군벌들의 어떤 분권 체제를 그동안 어떤 역사, 중국의 근대사나 이런 쪽에 설명할 때는 굉장히 혼란한 상태, 중앙적인 어떤 일관된 통치된 정부가 없었고 여기저기서 군웅이 할거하는 아주 혼란한 상태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인식을 했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미조구치는 내놓고 있죠. 오히려 중국 원래 자체적으로 어떤 그 향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번역하면 향촌 같은 거겠죠. 근데 그 향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훨씬 큰 개념이죠. 중국은 땅이 크니까. 그 향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분권 체제, 아까 말했던 황종이나 그 독립파가 주장했던 또 부민들, 지역의 어떤 지역 자체의 어떤 그런 분권을 통해서 어떤 향촌 자치 운동이 계속해서 있었다면, 그게 이 신해혁명 이후에 38년간은 훨씬 더 큰 규모에서 각 성급의 어떤 규모에서 향촌의 자치 운동이 향리 공간의 자치 구조가 어떤
어떤 확립되었던 이런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황제 그 힘이 강하고 황제 중앙 집권력이 뭐 역대로 굉장히 강하지만 중국은 땅이 정말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는 항상 너무나 멀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는 너무 멀리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 내 삶에는 느껴지지 않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삶 속에서 나를 나는 그럼 어떤 질서에 규약되어 있었느냐? 그것은 사실은 그 지방의 질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방의 질서에 의해서 규약되는 것이지, 황제는 정말로 너무나 먼 곳에 있어서 나한테 일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중국에는 사실은 일상적인 어떤 정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황제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오히려 향리 공간, 그 지방의 지방 안에서의 어떤 정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국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정치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1949년에 설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신해혁명을 정점으로 하는 향리 공간의 기초 위에 수립된 근대 통일 국가 체제이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은 굉장히 중앙 집권력이 강한 어떤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이지만 그 밑을 움직이는 것은 아주 중국에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향리 공간의 기체 위에 서 있는 중앙 집권. 그러니까 지방 오랜 전통 속에서 살아있는 지방 분권 체제라는 기초 위에 수립된 중앙 집권 체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민이라고 하는 것과 관이라고 하는 관계는 우리가 관이 잘못하면 민이 대항을 해서 그것을 이제 전복시키거나 혹은 뭐 저항한다거나 이런 이원 대립적인 구조가 아니라 민과 관은 굉장히 모호하고 그러니까 공모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리 공간을 조금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꿔서 나중에 민간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에 대항하거나 자립한 민이 아니라 관과 결합하고 관을 보좌하고 관을 이용하면서도 또 대항하며 때로는 관과 관계를 맺지 않거나 또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런 민관 관계로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요. 이를테면은 사스가 발생했을 때 혹은 스촨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안에서 중국의 일상적인 어떤 차원에서 대중 활동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나서 서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앙집권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고 그랬을 때 그냥 중앙정부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치적으로 그 사스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스촨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자치적으로 대응을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책이 이제 조금 늦게 쓰여졌더라면 이제 이후에 일어났던 코로나이라든지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를 했겠죠. 아마 그 이후에 굉장히 사실은 사스와 또 코로나는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요. 근데 그 상황이 또 중국의 상황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저자가 미조구찌를 통해서 읽었던 중국의 어떤 그 미조구찌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중국의 어떤 정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민과 관, 그다음에 무슨 대중과 어떤 국가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이원 대립이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그 자체가 일종의 서구적인 틀인데 그런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오히려 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도 관을 바꿔내고 공존하거나 공모하면서도 저항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방식이 민간의 어떤 정치 감각으로 숨어 있고 이것이 바로 앞에서 객지를 읽었을 때나 수평축의 이론을 통해서 말했던 그러니까 개념화되지 않는 정치 감각, 민중의 정치 감각이 있다. 이제 그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조구치 유조를 읽으면서 그것으로 추출하려고 했던 중국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방법으로서의 중국, 목적으로서의 세계인데요. 그러니까 근대를 절대적인 전제로 삼는 수많은 인식론은 중국의 전통적인 종법제와 유교윤리를 근대화의 장애가 되는 낙후된 역량으로 간주를 했죠. 사실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적인 힘에 내포된 상호 부조라든지 공동 생존이라든지 아까 오키나와에 있었던 공생공사라든지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낙후하거나 봉건적인 것으로 부정해 버려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건강한 에너지를 이제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독자성을 주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다.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더 큰 보편성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를 잠재적인 어떤 세계 혹은 보편으로 규정할 때,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뭔가 특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구 이꼴 보편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특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서구 원리를 벗어나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중국의 어떤 경험적인, 직물적인 차원은 이것은 어떤 원리나 이론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제 기반으로 저자는 이 미조구치가 당시에 비판했던 사유 방식이 여전히 지금의 중국 인식에도 지속이 되고 있고, 바로 그런 점에서 미조구치는 지금도 그 사상적인 기능을 잃지 않았다. 저는 이것을 조금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의 중국론, 뭐 한국만이 아니죠. 우리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지금 사실은 이때 미조구치가 살았던 뭐 90년대, 2000년대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지식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거의 개입할 능력을 저는 거의 상당히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볼 때 이 질문은 우리한테 한번 다시,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미조구치가 다케우치 요시미를 비판하면서 계승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미조구치가 읽었던 그 중국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비판하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중국과 우리가 동아시아의 타자를 보는 방식을 돌아보는 참조의 거울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숭커가 이 인식론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물었던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 좀 인용을 하면은요. 다케우치가 아까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화적 대감기 얘기를 했잖아요. 대감아서 돌려보내는 과정이 이제 보편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텐데, 대감을 때는 스스로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기 주체가 있어야 그걸 대감아서 타자를 돌려보내서 그 타자를 번역하는 영향력까지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1960년대 다케우치에게는 그 독특한 것이 중국이었고 아시아였다. 그걸 통해서 중국과 아시아를 통해서 당시 다케우치가 살았던 일본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중국과 아시아는 그 실체로서의 중국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격동하는 중국이라는 대상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중국을 하나의 실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의 주체성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계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것, 어떻게 우리 세계를 인식하는가라는 그 인식론을 단련하는 매개로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천, 어떤 사유의 어떤 훈련의 대상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지금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질 정도로 과열되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 위협론을 넘어서 그러니까 거의 혐중론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을 이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틀에 의해 분석할 것인지는 전 지구적인 사상 과제다라고 저자는 말하지만, 저는 우리 안에 있는 혐중론을 분석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중국을 인식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다시 인식하는,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석의 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오늘 동아시아론이 나왔던 시절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정말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 규모나 뭐 중국의 어떤 그 국력이나 그다음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거기에 또 이제 미중 관계가 일종의 이제 어떤 공존을 추구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세력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되면서 아주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런 상황이 닥친 이런 상황에서 인식론으로서의 동아시아,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정치의 문제나 그다음에 어떤 주체성의 문제, 그리고 어떤 이론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사유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동아시아론이 남긴 어떤 과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지적인 과제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순꺼의 왜 동아시아인가라는 이 책은 단순히 그냥 90년대에 있었던 동아시아론의 어떤 지적인 어떤 결실의 차원을 넘어서 여전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많이 받거나 충분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한 2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역시 첫 번째 질문은 그럼 과연 중국은 지금도 동아시아 혹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꺼의 책에서 많이 참조를 했던 1960년대의 다케우치 요시미나 1990년대의 미조구치 유조가 보았던 중국과 지금의 특히 시진핑 체제 이후에 훨씬 더 강력한 중앙 권력을 구축하고 있는 어떤 중국은 굉장히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중국이 동아시아 인식론을 구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순꺼가 주장하는 게 계속 서구의 근대성의 기준이 아닌 중국 자체의 기준에서 중국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독자성과 개별성에서부터 중국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지금 중국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라든가, 그쵸? 중국식 그걸 붙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 같은 중국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담론, 정부의 주장과 굉장히 유사한 게 아니냐. 라는 질문이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인데요. 저는 동아시아론이 우선 조금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대답한다면 동아시아론이 지금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중국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지적인 방법을 지금 상실한 상태가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을 무시하고 없는 존재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와 너무나 밀접하게 경제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우리는 또 북한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또 중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은 유동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살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다케우치 요시미 시대나 미조구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국과 우리는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그냥, 저 나라는 너무 이해하기 힘든 나라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하고 산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국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나라가 아니라 그냥 중국의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거나 안보에 엄청난 타격을 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 순꺼가 순꺼가 문제화했던 혹은 60년대 다케우치 요시미나 90년대 미조구치가 일본 사회에 대해서 문제적이라고 여겼던 방식에서 거의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그 중국을 이해하는 방식이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대적인 기준, 어떤 근대적인 민주주의 제도, 이 기준에서 중국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비판하는 것은 결국 인식론의 실패인 거죠. 중국을 우리는 인식하는데 실패를 하고 있고 많은 지식인들이 그 지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혐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물론 굉장히 아직은 소규모라서 그렇게까지 문제화할 정도이냐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라는 것은 결국 저는 인식론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악마화하는 거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 인식론에서 그냥 방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과연 지금 동아시아 인식론을 구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아시아나 우리 자신이나 하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인식하는데 중국을 이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중국은 지금 단순히 미중 관계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 지금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모든 곳에 다 중국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중국을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수 없고 지금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어떤 인식론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를 인식하는데 방법이 되어야 된다. 그걸 방기하는 한 우리의 삶을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세계를 인식하는 그 방법을 중국을 제외해버리고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구의 근대성 기준이 아닌 중국의 기준에서 중국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말과 사실은 굉장히 유사해 보여서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좀 되새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연구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 있지만 이를테면은 이제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혹은 우리는 이제 물론 그 언론도 많이 통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분명히 시진핑 정부 체제 이후에 어떤 아주 민중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까지 규제하는 강도가 그 이전보다는 훨씬 세졌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중국의 그 신매덕이 되는 민중들이 모두 어떤 중국의 정부 이데올로기에 피동적인 어떤 소비자인가? 그냥 피동적으로 그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사람들인가? 과연 그게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정말로 이상하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정부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에서 어떻게 자기만의 정치 감각을 만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뭐 일련의 이제 연구들도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중국은 중국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중국의 관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 그럼 중국의 민중들은 그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자기 안에서 뭐 중국 정부와 공모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공모하면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어떤 정치 감각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식인들과 중국의 어떤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한국에 이렇게 앉아서 머릿속으로 뭐 서양의 이론책이나 이런 이론서를 보고는 연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적인 어떤 문화행단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연구 속에서 대답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또 제가 다른 발표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특히 뭐 이제 중국의 외교 쪽도 그렇고요. 이제 그 유교적 가치, 천하 국가라든지 뭐 문명 국가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근데 뭐 베스트팔렌 체제가 아닌 그쵸 중국의 어떤 조공 질서라든지 어떤 뭐 예의와 예치의 시스템으로 중국이 천하를 운영했던 이런 방식 그 고전의 어떤 경전들을 가져와서 지금의 중국이 주도하는 어떤 평화와 어떤 새로운 질서로서의 어떤 국제 질서를 마련해 간다라고 하는 게 중국 관방의 많은 학자들이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뭐 적지 않은 서양의 좌파 인사들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고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천하 국가론, 문명 국가론 같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렇다면은 순커가 주장하는 서구 문명의 보편성을 상대화하고 극복하자라고 하는 이 저자의 주장이 지금 중국의 관방에서 굉장히 주류 담론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서양의 문명에 대한 대안적인 어떤 문명으로서 중국식 보편 문명을 논의하고 있는 주장과 뭐 비슷하거나 같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면 이제 우선 왜 이런 논의가 이제 상당히 영향력을 뭐 가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이 그동안 한 100년 넘게 2차 대전 전후로 뭐 1차 대전 이후로부터 미국이 어떤 지배해왔던 어떤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어떤 보편 문명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 질서, 국제 질서를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사실은 미국 자신이 먼저 이제 거기에서 위배되는 그거를 이제 깨려고 하는 이제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적인 이제 질서를 다시 이렇게 지금 기존의 질서는 막 깨지려고 하는 혼란 상태이고 그것을 다시 규합해서 수습해서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마치 중국이 맡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 있는 어떤 국제적인 현실도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중국의 발언권, 특히 그 개발도상국과 글로벌 사우스 쪽에서 사실은 이제 중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중국의 문명이 단순 중국이 이를테면 개발도상국과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일종 이제 자유진영이나 어떤 개발도상국과 미국이 어떤 원조나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자신들의 보편 문명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던 방식과 이제 어떻게 다른지, 뭐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 이런 논의들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식 보편 문명, 그러니까 미국이 지도했던 어떤 보편 문명을 대체하는 어떤 중국식 보편 문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되는 그런 어떤 지금 맥락을 좀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다시 아까 그 다케우치 요시미가 말했던 문화적 대감기라는 개념으로 돌아가서 좀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국이 가지고 중국의 문명이라는 게 원래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크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중국이 그 자기의 예전에는 그 조공질서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했던 것을 지금은 전지구적으로, 그쵸? 뭐 중동과 아프리카 모든 전지구적인 관계에서 그 관계를 예전에 했던 어떤 조공질서나 천하질서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보편 문명이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반대했던 것이 바로 그런 논리에 반대했던 것이 바로 순커의 논의였죠.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편 문명이 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질적인 것을 중국의 안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되감아서 다시 타자에게 돌려주고 그 타자는 또 다시 그것을 받아서 자기 안에 되감아서 다시 중국에게 돌려주고 이러한 끊임없는 상호 간의 되감기, 문화적 되감기라는 것은 결국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이고 복수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부단한 어떤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보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그냥 미국의 어떤 서구 근대 문명이 그냥 식민지라고 하는 그쵸 유럽의 식민지 제국주의의 침탈을 통해서 전지구적으로 그것을 확산시켜서 보편 문명을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그 전근대 시대 때 조공질서나 이것을 지금 전지구적인 범위에서 그 범위를 확대해서 면적이 커진다고 해서 이것이 또 다른 보편이 됐느냐. 이것은 똑같은 사유 패턴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든 뭐 어디든 간에 보편 문명이 되려면 그 끊임없이 문화적 대감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문화적 대감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걸 받았다 돌려주는 과정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질성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그게 나를 번역을 먼저 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를 개조해야 되고, 자기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다시 타자를 개조하고, 끊임없는 상호 개조의 관계가 있는 과정에서 보편이라는 것은 구현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성은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다. 구현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주장이라는 걸 생각하면 오늘 요즘 중국식 보편 문명론에 대해서도 저는 순커가 그 서구의 보편 문명론을 비판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경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뭐 서구의 문명은 보편적인데 중국의 보편 문명은 되게 위험한 보편 문명 이런 것도 아닌 것이고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항상 그 지적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커의 왜 동아시아인가라고 하는 책을 제가 나름대로 이 책의 배경과 그다음에 이론적인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고 핵심적인 어떤 주장들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지금의 시대, 이 책이 나온 지는 지금 벌써 14년 정도가 됐지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계를 보는데도 여전히 유효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